네, 안녕하세요. 한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그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와 함께 또 이렇게 통일에 대한 얘기, 또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통일하면 사실 그 이산가족들과 또 북한에 고향을 둔 탈북민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가족과 헤어져 있는 아픔은 이렇게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저도 너무 화가 났던 것이 뉴스를 보다가 그 임종석 씨가 통일을 하지 말자. 우리 두 국가 그대로 살자. 뭔데 본인이 이산가족도 아닌데 왜 그냥 본인이 통일을 하지 말자. 뭐 대통령도 아닌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김정은의 지시를 정말 잘 받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김정은의 지시를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옮겨서 이제는 대놓고 전할까. 옛날에는 여러분 들으셨어요? 라디오로 막 이렇게 전파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인터넷 세상이 잘 되니까 김정은이가 얘기한 거를 그냥 라디오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대놓고 간첩 아니냐. 탈북민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는 국회에 우리가 심어놓은 간첩들이 어마어마하다. 북한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말 여기 오니까 그게 실감이 되면서 진짜 이렇게 북한을 잘 받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통일을 더 많이 외치고 간절하게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북한에서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민보안성 협주단, 인민보안성 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경찰청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복을 입고 성악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 방송을 시작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이만갑을 촬영하면서 저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북한에서 산 사람들인데 같은 북한 사람들의 말이 서로 다 틀리다고 거짓말이라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땅덩어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내 지역이 아니면 남의 지역 얘기는 다른 나라 얘기인 거예요. 어디 그러냐고 어디 북한이 그러냐고 합니다. 평양 얘기를 들으면 어디 북한이 그렇게 사냐고 하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본인들은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인정을 안 하고 맨날 싸웁니다. 이게 북한인 거예요. 정말 자유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보여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그냥 김정일, 김일성 그런 사상에서 세뇌되어서 살아왔는지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단 하나 통하는 거는 김일성 고향 맞아 만경대였잖아. 김일성 생일 4월 10월 맞아 우리 북한에서 4월 10월이면 이런 거 했잖아. 이거는 입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살아온 과정, 그 지역에 사는 과정,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자유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았구나를 이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15년 동안 안보 강사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군부대를 다니면서 전국 정말 방방곡곡에 군부대를 다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보니까 한 3,000여 회 정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군부대 가면요 강의 시간을 보통 2시간 배정받습니다. 한 번 강의하는데 근데 2시간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15분 쉬고 15분씩 이게 안 되니까 그냥 1시간 반 쭉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1시간 반씩 어떤 때는 오전에 2타임, 오후에 2타임 하면 아침 정신교육 할 때는 아침 8시 반부터나 9시부터 아예 잡히거든요. 하루에 4번 강의를 1시간 반짜리 하니까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세 번째 강의부터는 내가 이 말 아까 했던가 안 했던가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군부대 뭐 주변에 뭐 군대 나왔다면 너 몇 사단 가서 군복무했어? 이렇게 제가 군복무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알던 대한민국 군인들은 겁쟁이고 정말 그 인간성이 정말 비겁하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제가 실제로 본 대한민국 군인들은 국군 장병들은 그렇게 늠름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예의 바를 수가 없고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멋있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북한 군인들은 북한에서 보면 민간인들이 피해야 합니다. 일명 북한에서는 호랑이 가죽을 썼다라고 할 정도로 군인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나라에서 그냥 대충 무마해 줍니다. 군이 나라를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군대를 올려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군인들은 산적인 거죠. 보면 피해야 되고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돼요.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예, 성군 정치였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군인들을 보니까 진짜 저 군인들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이구나 라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보 강사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인들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유튜브 채널 피양한서의 TV 또 운영하고 있고 또 날마다 남한살이라는 책을 최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저번에 이제 공연하다가 퀴즈 맞춰 주셔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드렸는데 첫 번째 출판한 인쇄가 다 매진돼가지고 지금 2차 인쇄에 들어갔는데 추석이 껴가지고 좀 밀려서 책이 지금 여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못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9월 6일 날에는 제가 북콘서트도 박정희 기념관에서 북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박정희 기념관에서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제가 한번 우연히 동네에 박정희 기념관을 들어갔다가 와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정말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왜냐면 아니 봤더니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셨더라고요. 그 위에 업적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은 얼마나 앞을 내다보시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셨을까? 정말 위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꼭 제가 제 북콘서트를 하고 싶다 이사장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거기 학술원 원장님께서 전 통일부 장관 홍영표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도 만나 뵙고 해서 승인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북콘서트를 진행했는데 민주평등 수석 부의장 김관용 수석 부의장님도 오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다행히 북콘서트도 성대하게 끝나고 그 의미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함을 느끼면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으로 북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강의를 이렇게 몇천 회를 해왔지만 그동안의 강의는 저는 제가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상을 비교해주고 이런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전문성을 띄워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제가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까지는 일단 북한의 인권과 제가 살았던 북한 또 우리 통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활동했을 때의 모습도 이렇게 사진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뭐 이만갑에 출연했을 때 뭐 KBS 뭐 여러 가지 뭐 방송 뭐 다 출연을
하면서 제가 방송을 출연하면서 참 대한민국에선 방송하기 쉽구나 하나도 안 떨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맨날 떨면서 공연했거든요. 막 이천성 무대에 꽉 찬 막 이런 데서 맨날 하는 공연이지만 너무 떨렸어요. 실수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방송은 그냥 실수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것도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 방송이. 그리고 생방송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덜덜덜덜 떨어요. 생방송 막 그 동아일보 뭐 TV조선 연합뉴스 막 저 하루 막 3-4번씩 이렇게 막 돌거든요. 저녁마다 북한 이슈 터졌다 하면. 근데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왜 안 떠나라고 생각했더니 일단 무대에 많이 섰었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실수를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잡혀가지 않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피해 안 입잖아요. 제가 임종석 얘기해도 뭐 어디 제가 잡혀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편해서 제가 방송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었구나. 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느꼈습니다. 자, 방송했을 때 모습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만갑 첫 출연했을 때 모습인데요. 여기 2002년이라고 오류로 표기되었는데 지금은 고쳐서 2007년 탈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실수를 많이 했죠. 방송도. 네, 요게 이렇게 저 이만갑 출연했을 때 저 처음 촬영했는데 한 2개분과 3개분을 촬영하는데 새벽 2시 반에 끝났어요. 아침 8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8시에 갔더니 메이크업하고 막 하고 촬영이 딱 슛 들어가는 거는 점심 먹고 오후 1시부터인가 1시 반부터 들어갔는데 새벽 2시 반에 끝났어요. 와, 정말 힘든데 새벽 1시에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죠. 아니, 북한에서 왔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보통 못 먹고 못 배우고 막 이랬는데 북한에서 왔는데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른다고요? 다들 놀랬던 거죠. 새롭게 북한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함을 이제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이슈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유튜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을 때에도 조회수가 12만 조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몇 년 전, 12년 전인데. 그래서 어쨌든 저 방송을 통해서 탈북민들의 이미지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재고가 되고 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어쩌면 이 사회에서 적응을 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예쁜 눈으로 바라봐주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째려보고 쟤는 막 이러면 맨날 주눅 들어서 잘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좀 잘하게 해서 세금도 많이 내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너 일 잘한다, 돈 많이 벌어, 야, 세금 너무 잘 내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지금 탈북민들 인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노약자들과 아이들에게는 지원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일할 힘이 있어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다른 걸 지원하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자리와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가 적응을 대한민국에서 잘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막 인식도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냥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방송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야, 탈북민들 열심히 사네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예쁘게 봐주세요 하면 누가 예쁘게 봐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몫이고, 또 이렇게 또 탈북민들도 이제는 좀 더
다른 양식으로 또 이렇게 좀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어렸을 때 함경북도 무산군이라는 곳에서 살게 됐었습니다. 원래 평양에서 살다가 저희 친삼촌이 말실수 한마디로 그야말로 그 북한의 전형적인 혀 한마디 잘못 놀리다가 목 날라간다 이런 말에 저희 삼촌이 걸려들어서 그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게 됐어요. 삼촌만.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냐? 반역자 가족으로 저희 가족은 모두 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이 무산 완전 시골이에요. 다 추방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평양 출신에 평양에서 다 대학을 나오고 다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삼촌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라는, 무슨 말을 잘못했어? 근데 그 말이 그냥 중앙당 간부에 대해서 뭐 그 비리를 저지른 중앙당 간부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보이부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국가보이부에 신고를 한 거예요. 체제에 대해서 헐뜯었다, 이렇게 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래서 국가보이부는 잡아가니까 별거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때다 싶어서 김일성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건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을 헐뜯었다, 체제를 불만을 했다, 이걸로 완전 뒤집어 씌워서 삼촌을 고문하고 강제로 손도장을 찍어서, 찍힐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찍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오히려 그 삼촌을 잡아갔던 국가보위부 사람이 그 완전 이름 있는 큰 간부였어요. 그 사람이 김일성한테 찍혀서 오히려 잡혀가고 죽게 되고, 그 사람한테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풀어줘 해가지고 풀려 나왔는데 말이 풀어줘지 한 3명이 같이 삼촌이랑 나왔어요. 근데 그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은 일은 다른 데서 발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가 그 안에서 또 불만을 가지고 사회에서 또 말을 퍼뜨리지 않는지를 또 감시하는 시간이 있어요. 3개월 동안인가. 대흥관리소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삼촌이랑 이제 또 보낸 거예요. 근데 저희 삼촌 대흥. 근데 저희 삼촌은 거기에서, 저희 집안은 남자들이 술을 못 마셔요. 다행히. 술을 안 마시니까 보위부 지도원들이 계속 야 고생했지, 술 마시라고 저녁에 일하고 나면 술 한 잔씩 주는데 그때마다 야 그 안에서 힘들었지? 이렇게 이제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술 먹은 사람들은 그 술김에 막 그 서러웠던 감정이 막 폭발하잖아요. 그 조금씩 공감을 해주니까 막 이제 나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수용소로 들어가고, 저희 삼촌만 눈 똑바로 뜨고 술 안 먹고 절대 머리를 이렇게 끄덕이지 않고 도리도리 해가지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삼촌 다시 이제 국가보위부로 이제 나중에 올라갔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함경북도 무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출신 성분은 회복이 됐지만 이렇게 무산에서 살다가 제가 이제 평양으로 이제 그 인민보건성협재단 음악무용대학을 가게 되면서 혼자 올라오게 됩니다. 이 중국이 보이죠? 이 무산은 중국 국경 연선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중국과 이런 내통이 잘 되는 곳이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이 많았다면 무산은 그나마 배고프면 두만강 도강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냥 두만강에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건너가서 그냥 중국 가서 그냥 뭐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뭐 친척집 가서 빌어오든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지역보다는 뭐 여기 뭐 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북도 이런 데보다는 그나마 좀 그래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도강이라도 해서 먹고 살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무산광산이라고 있는데요. 참 아깝습니다. 이 무산광산의 철강석의 질 좋은 철강석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아빠가 여기 이제 간부를 하셨는데 이 철강석을 무산광산에서도 중국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야금야금 뺏으려고 우리 계약하자, 뭐 장기 뭐 20년 계약하자, 뭐 100년 계약하자 꼬셔도 절대 안 넘어갔어요. 그나마 지키고 있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 무산광산에서 나오는 이제 정강 찌꺼기, 그 철 가루가 있거든요. 그 찌꺼기를 그럼 우리 달라, 중국에서. 그럼 우리가
옥수수 줄게. 그 짐승한테 먹이는 사료죠. 그 사료를 줄 테니 우리한테 이거 달라 해가지고 바꿔치기 해서 우산광산에 있는 주민들에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배급을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파느냐, 또 김대중 정권 시기에 막 이렇게 그 여론이 오갔는데 저희 아빠랑, 아니 중국은 팔면 우리나라가 아닌데 나중에 안 줄 거잖아 쟤네가. 근데 남한에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느냐. 남한 우리 한민족이니까 팔아도 통일이 되면 우리 거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그 당시에도 간부들 사이에서도 분분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왕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산가족이든 뭐든 북한과 우리가 계속 왕래를 하고 뭔가 계속 통일이란 메시지가 전달되어야만 북한 주민들도 통일의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탈북민들이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몽골, 라오스, 태국, 베트남, 동남아를 통해서 탈북을 하게 되죠. 저 역시 이렇게 제 3국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몽골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탈북하다가 잡히면 뭐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근데 저는 왜 탈북을 했을까요? 이렇게 평양에 있다가 네, 저희 오빠가 있었는데요. 오빠가 남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무산군이라는 곳에는 저희처럼 평양에서 옛날에 반동분자로 추방 온 가족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들을 이제 소개미인이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소개된 추방돼서 온 사람들을. 근데 오빠가 하필이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소개미인의 가족 중 한 명을 사귀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양에 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 여자친구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한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출신 성분이 회복이 돼서 살만한데 너가 또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 가족 또 어떻게 되니?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반대하니까 그 당시 오빠는 남한 드라마도 많이 봤겠다, 뭐 남조선 가면 이렇게 사랑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니 북한에서는 사랑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친구와 함께 남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가족은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살짝 눈치챈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된 아들을 엄마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빠의 의지를. 그래서 오빠가 편지를 써놓고 이제 탈북을 해버렸어요. 이 여자친구도 자기 집에 편지를 쓰고 자기는 오빠랑 너무 사랑해서 남한에 가서 이런 뭐 출신 성분이 이런 거 없이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 여자친구도 엄마한테 편지 쓰고 몰래 둘이 그냥 각자 도망간 거예요. 둘이서.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아빠도 간부고 저도 평양에 있는데 우리 가족은 일반 노동자의 가족이 잡히면 추방을 보내지만 우리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 행입니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계속 그냥 자고 깨나면 야, 뭐 어느 보이부 그 뭐 보이부 가족이 도망갔다 하면 그 집에 형까지도 다 수용소로 보낼 때였어요. 그냥 너네 똑바로 봐 이럴 정도로 대낮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밤에 끌려갔다고 했는데 이제 대낮에 자동차에 갑자기 그 군당 간부를 하던 사람이 우리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뭐 시의원 이런 사람이 갑자기 묶여가지고 동생이 도망갔다고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출방 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 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끌려가 죽어. 완전 대놓고 공포 정치를 했던 거죠. 우리는 뻔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갈 길을. 그래서 아빠가 결정을 내리신 거죠. 빠르게 결정 내렸죠. 오빠가 간 뒤 일주일 뒤에 편지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도 그냥 앞뒤를 셀 것 없이 다 탈북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데 전화가 다 도청이 됩니다. 그래서 전 매일 이제 그 우체국 가서 엄마 집에 아빠네 집에는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핸드폰이 없던 시기라 전화하러 가거든요. 우체국 줄 서서 매일 오늘 퇴근합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기숙사 들어가고 하는데 아빠가 그날따라 심각하게 지금 엄마가 많이 위독하니까 너 빨리 집으로 와야 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어제도 통화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말 말고 빨리 오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다음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죠. 보안성은 그나마 권력기관이잖아요. 다른 데보다 여행증명서 발급받는 게 좀 빠릅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이니까
그래서 엄마 아프다, 위독하다 막 해가지고 발급받아서 딱 갔더니 엄마가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오빠가 이렇게 없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탈북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탈북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거를 학교에서 강제로 이렇게 끌려 나와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나는 탈북하지 말아야지, 탈북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게 막 세뇌가 되었던 사람인데 나만 드라마는 좋아해도 탈북은 꿈도 못 꿨던 거예요. 가다가 이제 잡히면 총에 맞아 죽는 거니까 누가 그 길을 걷겠습니까? 그래서 아빠 저는 못 가겠어요. 무서워요 하니까 야, 너 안 가면 우린 여기서 다 쥐약 먹고 죽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우리 여기 있으면 100% 죽을 길밖에 없어. 근데 남한으로 가면 우리가 살기만 하면 가서 잘 살 수 있어. 저희 아빠가 저희 어렸을 때 남한 라디오, 한민족 라디오를 몰래 밤마다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 어렸을 때 들었는데 야, 그 남조선에 간 탈북자가 순대 장사를 하는데 한 달에 180만 원 번대. 180만 원이면 달러로 얼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뭐 1800달러인가 뭐 2000달러 된다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저 장교 월급이 한 달에 0.5불이었거든요. 1달러도 안 됐거든요. 한 달에. 근데 한 달에 1800달러, 2000달러를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달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빠는 이미 남한에 가면 잘 사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잡히면 죽는다.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시도를 못한 건데 계기가 됐으니 아빠는 잘 됐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덜덜 떨면서 부모님과 함께 탈북의 길에 올랐는데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저희 가족이 한 명도 잡히지 않고 온 가족이 몽골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몽골 갔더니 몽골에 처음에는 그 이 탈북 브로커가 자기도 탈북을 해야만 돈을 벌잖아요. 중국에 있는 탈북 브로커가 우리는 간부 가족이고 저 평양에서 왔고 하니까 힘들다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할까봐 얼마나 걸리나요? 가는데 하니까 일주일이면 걸린대요. 나만 가는데 뻥친 거예요. 일주일 걸린다고.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일주일 만에 호텔 들어간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호텔은 무슨 몽골 그 수용소에서 양고기죽 먹으면서 갇혀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도 줄 서서 와야 되고 그걸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근데 거기 가니까 우리만 탈북하는 게 아니라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한 탈북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코스를 옮겨서 가니까 마지막 코스에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100명이 있었어요. 그 2006년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100명 넘는 또 탈북민 중에 탈북민들을 이렇게 통제해야 되니까 반장이 있대요. 그 반장이 저희를 데리러 이렇게 막 나오는데 저 멀리서 보는데 어딘가 낯이 익더라고요.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엄마랑 막 얘기하다가 가까이 오는데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놈이 거기서 탈북자 반장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보름 만에 따라서 떠났잖아요. 6개월을 몽골에 있어야 되잖아요. 코스 이렇게 건너갔지만 그 마지막 코스에서는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빠를 만났어요. 거기서 오빠 여자친구도 보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제 초등학교 때 동창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양 가 있으니까 오빠 여자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오빠 여자친구가 뭐 이런 집안이라서 뭐 이랬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이름도 몰랐거든요. 내 동창이 오빠 여자친구라니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우리가 딱 거기 이제 마지막에 몽골에 딱 들어와서 있는데 일주일 이후에 오빠 여자친구 엄마까지 들어왔어요. 정말 사돈까지 몽골 난민 수용소에서 다 함께 있게 됐어요. 사이가 좋겠습니까? 좋을까요? 안 좋죠. 당연히 사이가 안 좋죠. 우리 가족이 그 결혼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 거기서는 그래도 뭐 우리 딸이 저 집에 좀 결혼했으면 했는데 반대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몽골에 왔더니 이번에는 또 그 엄마가 저희는 이제 오빠 따라왔으니까 야 이렇게 된 김에 결혼해라 이런 마음으로 왔더니 이번에는 그 엄마가 또
획 돌아서요. 아니 우리 딸이 남한에 가서 뭘 알아 북한 남자랑 결혼해서 살겠니? 남한 남자랑 살아야지. 이번엔 또 그 집 엄마가 반대를 합니다. 와 정말 둘은 너무나도 어렵게 사랑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도 부모님들이 서로 이제 막 못하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 그래? 우리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우리는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안 시킨다고? 그래 하지 말라 막 이러고 본인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끝까지 반대해요. 그래서 그러면 집을 배정받을 때도 우리 서로 멀리 가자 해서 우리가 서울을 받았더니 그 엄마는 경기도를 받는데요. 우리 집이랑 먼데 딸이랑 떨어뜨려 놓는다고. 그래서 오늘 둘이 전화기도 못 만들어주고 이메일로 막 하나원에서 이메일 주소 만들어갖고 이메일로 막 친구들한테 물어서 서로 연락 주고받다. 어디 살아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 해갖고 둘이 이제 만나기라고 택시 타가지고 길을 모르니까 기사님한테 여기 가주세요 했더니 저희 집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살았고 이 여자친구는 부천시 서사구에 살았던 거예요. 서사구에 바로 옆인 거야. 멀리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15분 거리였어요. 택시 타고. 그래서 둘이 또 만나고 보니까 우리 이렇게 가까운 데서 살았어? 놀란 거죠. 그래서 둘이 또 연애 끝까지 또 그 목숨 걸고 온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뭐 부모님들이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지겠어요. 성인들인데. 그래서 결국 둘은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지금은 오빠는 타일 전공 인테리어를 해서 정말 밤늦게까지 아침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하고 땀을 흘리면서 저희 오빠는 저보다도 예쁘게 자랐어요. 생긴 거 저랑 똑같이 생겼고 예쁘장하게 생겼거든요. 피부도 하얗고 여리여리한데 강의 막 처음에 이제 강의 들어서 해보더니 자기는 이런 일을 안 하겠대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했죠. 오빠는 몸도 여리여리하고 북한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 교사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대학 그 전문 대학 다 졸업하고 석사 따고. 근데 오빠가 이렇게 힘든 일 어떻게 막 다 말렸거든요. 못 한다고. 근데 그걸 배워서 이제 10년 넘게 하더니 이제 베테랑이 된 거예요.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 정도로 안쓰럽긴 하지만 이제 자기는 이 일이 좋대요.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버는 게 좋고. 저희 올케는 결혼 정보 회사도 하면서 지금 둘이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집도 2개나 사고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세금 잘 내고 살고 있습니다. 성공했죠? 네, 해피엔딩으로 저희 가족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어느 나라를 가서든 어디를 가서든 독재든 어디든 아프리카든 그냥 사람이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라는 근성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열심히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건 우리의 몫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탈북민들이 뭐 저희는 해피엔딩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엄청 많습니다. 같이 오다가 잡혀서 총에 맞아 죽거나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인해서 저희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랬지만 또 혼자 온 친구들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져서 일을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남한행은 가다가 잡히면 무조건 공개 처형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대가족이 탈북을 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가족이 탈북을 했으니 또 문도 우리 집은 철문으로 엄청 크게 아빠가 제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도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문이 안 열려가지고 보이부에서 옥상에서 줄을 타고 베란다 창문 유리를 깨고 우리 집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강연을 다니면서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 일당들이 잡혀서 처형됐다고 선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다 우리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여기 와 있으니까 이후로 탈북한 사람들 어머머 살았네 막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아니 북한에서는 이 집 가족 다 처형했다고 강연을 했대요. 대대적으로 저희를.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형을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민 수가 북한을 떠난 수는 이제 1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아직도 많고요. 뭐 해외에도 많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3만 4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인권 실태 열악한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북한도 유엔 인권에 이렇게 유엔에 가입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탈퇴도 하고 하면서 뭐 유엔에서 계속 뭐 지원금은 받고 뭐 하면서도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은 열악하게 구제없다는 건 전 세계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프리카 영상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인데 사실 우리가 북한 TV에 나오는 북한은 북한의 상류층의 일부이고, 그나마 지금 남한 드라마를 보고 국경 연선에서는 그냥 멀리 도강하고 해서 그냥 먹고 살아서 그 정도지, 정말 북한 지방의 전반적인 사정을 놓고 보면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수준이에요. 일단 자유롭지도 않고 먹고 싶을 때 먹지도 못하고 맨날 강제 노동하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그 뉴스 보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닭이랑 계란을 싼 값에 이제 이렇게 국정 가격으로 한 마리씩 나눠줬대요. 한 가정에 한 마리 2,000원에 나눠줬다고 합니다. 북한 돈 2,000원인가? 그럼 뭐 합니까? 그게 뭐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북한에 그냥 일을 무료 노동력으로 계속 일을 해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해도 밥을 줄 수 있잖아요. 안 줘요, 북한은. 그렇게 무료 노동력으로 써먹고, 그러고 닭 한 마리 1년, 몇십 년에 한 번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엄청나게 그렇게 자랑을 하고 선전을 하는 게,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저희는 야, 이제 정말 우리가 저렇게 살아왔다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인권하면 북한이 가장 열악하다, 아프리카보다도 열악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하지 않을까. 그 인권이 열악한 이유는 다 아시겠죠. 북한의 독재 정치 때문입니다. 그 독재 정치를 놓지를 않으니 북한 주민들이 계속 그 인권에 희생이 되고, 계속 정치봉송소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끌려가고,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기들의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체 사상, 성군 사상,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생존 방식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오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그래도 북한에서 배급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래도 뭐 어디 뭐 도강할 수도 없고 외부 정보 다 차단돼 있으니까 북한 체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안 들으면 잡혀가거나 굶어 죽으니까. 그래도 배급 조금이라도 주는 북한 체제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 딱 시작되면서 배급도 못 줘요. 월급도 못 줍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막 굶어 죽는데, 내 자식이 굶어 죽는데 나라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식부터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북한 체제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일단 못 나가요. 배고프니까. 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희 반에도 굶어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고, 어느 날은 또 굶어 죽은 친구들까지 생겨납니다. 정말 총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노동당이 아닌 장마당을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출신 성분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을 우선시하게 되는 거죠. 뭐 대학 필요 없어, 군대 안 나와도 돼, 돈 잘 벌면 돼, 장사 잘하면 돼, 이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두산 줄기 해서, 야, 백두산 줄기 막 우상하고 막 이랬는데, 야, 백두산 줄기 싹 필요 없어, 한라산 줄기가 제일 좋아. 한라산 줄기 뭔지 아시죠? 이산가족과 우리 탈북민입니다. 아니, 이산가족 상봉 갔더니 금반지를 끼고 왔어요. 먹을 게 생깁니다. 돈이 생깁니다. 탈북한 가족들이 여기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내 부모한테, 내 동생한테 돈을 보내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아는 언니 동생이 북한 군대에 나갔다가 불구가 됐어요. 영해군인이 돼가지고 다리 한쪽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뭐 여기는 의족이라도 해주잖아요. 의족도 안 해줘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결혼합니까? 까마득하잖아요. 불구가 됐는데. 나라에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근데 여자들이, 그 동네 예쁜 여자들이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줄을 섰대요. 왜 줄을 섰겠습니까? 이 친구의 누나가 남한에서 돈 잘 벌기를 소문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야, 저 집 한라산 줄기야 해가지고 여자들이 줄 선 거예요.
제일 예쁜 여자 얻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참 참혹한 현실인 거죠. 김정은 체제 합류를 느낀 이일규 외교관의 증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 미사일 그 위협을 정책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선에서. 그런데 이 핵이나 미사일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고립, 봉쇄 이게 너무 심화되다 나니까 외교관들을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활동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제 외교 활동 누가 할 거, 경제 활동 누가 할 거, 모든 게 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나를 거부하는데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낼 수 있는 성과도 안 내고 이 모든 게 다 말하자면 이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핵 미사일 고집 때문이죠. 자기 체제를 지키겠다고 핵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발전시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막을 보시고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는 탈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고난행군 시기 그때까지는 2000년도까지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탈북했어요. 여기서 그냥 먹고 굶어 죽을 바에는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싶어 해서 중국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탈북이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2000년도를 지나서부터 중반을 지나서부터는 남한 드라마를 보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북한에서 직장도 나가봤자 돈도 안 주는데 뭐 하겠니? 여기서 희망도 없는데 하면서 남한에 이미 온 가족들이나 또 남한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선택해서 드라마를 보고 또 탈북을 하게 됩니다. 한류 열풍에 의한 탈북이죠. 그 다음에 또 바뀌었어요. 이제 2010년을 지나서부터는 이만갑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재만 나라를 가면서 해외 탈북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재만 나러 갑니다. 출연을 한 탈북민들을 보고 그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종업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중에 여러 명이 다 그러더라고요. 저 언니 봤어요. 태영호 공사님도 그렇고 이일구 참사님도 저 봤대요. 거기서 다 태블릿 PC 몰래 갖고 있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데 저를 봤대요. 거기서.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도 한국 가면 저 언니처럼 저렇게 TV 출연해야지. 그 해외 식당에서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탈북한 거예요. 이제 양상이 아예 바뀌었어요. 한류 열풍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 있는 해외 근로자들과 또는 그 대사관 간부들이 탈북을 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외교관이 20명이나 탈북을 합니까? 이거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 20명이 북한 외교관이 20명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망명을 하거나 아무튼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나 지금 탈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결국 고위층들이 탈북을 더 많이 지금 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위층들은 북한 정권을 통제하는 사람들인데 이 고위층이 무너지면 과연 김정은 체제는 얼마나 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 독재를 유지하겠다고 저희 둘째 딸이랑 동갑이에요. 김주혜가. 아니 얘를 갖다가 나는 우리 둘째 딸한테 우리 집도 못 맡기겠거든요. 나라의 운명을 얘한테 맡기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과연 믿을까요? 안심이 될까요? 가뜩이나 불안한데. 아니 아이들 보세요. 북한의 아이들. 이런 상황에 자기 딸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뭘 먹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도 이렇지 않거든요. 도대체 뭘 먹여서 저렇게 했길래 아이가 저 상태가 됐을까? 저거 치료받아야 되는데 성조숙중 저거 주사도 맞아야 되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저 사춘기 아이가 한창 감정을 좀 다스리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빠와 함께 핵 관련해 가고 미사일 쏘는 데 가가지고 막 이러고 앉아있는 게 저 아동학대가 아닌가? 아동학대죠. 분명히. 어떻게 대놓고 아동학대. 그리고 딸이 이제 아빠 담배 재떨이 심부름도 합니다. 막 담배 재떨이도 받들고 있고. 창피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4대 세습까지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김씨 왕족 국가를 아예 세우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말 어이가 없고 거기에 이어서 또 김정은이가 이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또 정체성을 계속 어쨌든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물풍선까지 계속해서 지금 날리고 있잖아요.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아시죠? 그 오물풍선의 내용이 어떤 건지 다 구멍난 바지, 막 정말 오물도 정말 역겨워서 그 말도 안 나오는 오물들을 보내는데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오물풍선은 얼마 전에는 인천공항까지 오물풍선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비행기가 지금 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금물망을 치든 뭘 치든 뭐 어떻게 날아오는 북한에서 오는 거를 바로 뭐 쏘든 뭐 하든 어떻게 해야지 정말 우리가 받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 한류 열풍이 시작을 둬가지고 USB, 노트북 통해서 대한민국 또 세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점차적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북한에 남한 드라마 못 본 사람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봤을 겁니다. 간부들이 더 좋아해요.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단속해서 또 자기들끼리 또 빌려봅니다. 야, 너 이거 봤어? 보라. 서로 빌려봅니다. 네. 간부들이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정말 그 남한 드라마가 너무 한류 열풍을 이끌고 대학생들은 대놓고 남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옷 그대로 착장하고 머리 스타일 그대로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단속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라의 법을 또 이제 만들었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해가지고 막 이상한 법도 만들었어요. 이제 남한 드라마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문화 전파죄. 옛날에도 남한 드라마 그 복사해서 파는 사람은 공개 처형을 했거든요. 근데 남한 드라마를 봐도 추방보래요. 근데 어떤 드라마를 봤느냐에 따라서 추방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있을 때는 모래시계, 실미도 이거 보면 정말 정치범 수용소행이에요. 모래시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거잖아요. 광주 폭동이라고 했는데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미도, 김일성 주기자 이게 나옵니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북한은. 이거 보면 정치범 수용소 행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래시계 다는 아니지만 중간을 봤어요. 고현정 나오는 거 북한에서 봤습니다. 충격이었죠. 이런 것들이 북한은 계속해서 탈북을 이끌고 계속해서 북한 체제가 내부적으로 변화되는 걸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고 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공포정치, 대놓고 공포정치를 하겠다.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옛날에는 그냥 배급을 줘서 달래줬다고 하면 이제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날 구원해줄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감옥문은 스스로 열 수 없다.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북한 들어가서 열 수 없잖아요.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옥문을 열 수 있게 우리가 도구를 주는 거예요. 그 도구가 바로 한류 열풍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생각을 깨우치도록 그 생각의 양식을 들여보내주는 것이 북한 체제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 붕괴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남한 드라마고 탈북하겠어? 목숨 걸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외교관들이 거기서 대우받는데 오겠어? 고위층들이? 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국경연선을 다 막아놨잖아요. 뭐 전기 철조망까지 해놓고 오히려 해외에서 탈북하는 게 더 쉬워요. 북한 국경연선 탈북하기 어려워요. 자, 어떻게까지 비열하게 김정은이가 만들어놨냐면, 자, 국경경비대 군인들 너네 돈 받고 가다가 무조건 죽여. 그러면 처벌 안 할 거야. 그러면 탈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줘도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가다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서 바로 탈북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 국경연설에서 탈북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어떻게 또 탈북해요? 국경연설을 막으니까 이번에는 DMZ에서 탈북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참 그 속에서도 여기저기 다 빠져나와요. 여기 막으니까 여기로 나오고, 또 저기 막으면 또 다른 데로 또 나올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쳐진 생각은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깨우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탈북민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가족이 있고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돈 보내잖아요. 영상을 그 브로커가 이제는 옛날에는 전화로 거짓말로 돈 잘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이렇게 그 뽀뽀 전화라고 하거든요. 전화하고 전화를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했는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알게 돼서 이제 영상을 돈 세는 거부터 시작해서 돈 딱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서 탈북민들한테 보내줍니다. 돈 받았다는 거 확인시키는 거. 그리고 편지도 써주고 이렇게 해서 다 합니다. 편지를 어떻게 써요?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발전됐죠. 이제 뭐 편지 써가지고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핸드폰도 많이 들어보내야 되고 뭔가 그 북한의 전파를 뚫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빨리 평화 통일이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우리 남한에서 쓰는 단어들을 다 선택을 해요. 그래야 좀 있어 보이고 MZ세대들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연애를 할 때도 뭐 자기야, 오빠, 뭐 남친, 뭐 사랑해. 북한애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제가 핸드폰 대리점 알바하는데 그 사장님이 서희씨 사랑해요, 조심히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고객님 사랑합니다 해도 나 저 사람 모르는데 날 왜 사랑한다고 하지?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막 째려보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막 닭살 돋고 했는데 북한은 이제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남한 말들을 많이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런 말을 가르쳐도 이제는 사용됩니다. 말만 가르쳐도 사용돼. 우리 한국말이 한민족 한국말이잖아요. 이게 뭐 김일성 죽어, 김정은 죽어 이거 아닌데 왜 사용해요 북한에서? 우리는 막 정말 대통령을 타도해도 안 죽지 않습니까? 잡혀도 안 가요. 이걸 좀 북한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잡혀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북한의 인권 실태입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만 봐도.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폐쇄적인 북한을 국제사회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핵 가지고 또 막 위협을 하다 보니까 뭐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때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막 이러면서 내가 북한에 돈 보내줄 테니까 오지 마. 차라리 거기서 돈 쓰면서 살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와서 편견이라는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뭐 스트레스가 뭐야? 처음에는 뭐 하나원에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볼 때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하고 했댔는데 여기 나오니까 진짜 회사 다니면 스트레스 받고 뭐 스트레스란 말을 입에 달게 되더라고요. 예, 뭐 아니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그랬어요. 저 2007년에 대한민국에서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저 북한에서 평양에서 왔습니다. 나 북한 사람 싫어, 무서워 이러고 휙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대놓고. 저도 상처 너무 많이 받고 처음엔 집에 가서 맨날 울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너무 상처 받으니까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실컷 나를 무시해. 나는 내려놨어. 이런 마음으로 매일 그냥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가족이 와서 뭐 그런 게 담담하게 울고 또 막 하소연하고 지나가지만 또 혼자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사실 돈을 안 줘도 되지만 예쁘게만 봐줘도 잘한다만 해줘도 오히려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뭘 배웠겠어? 저도 취직할 때 저는 그 강서구 등천동 주공아파트에 배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제가 첫 탈북민이었어요.
동장님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동장님한테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또 거기에서 뭐 행사 있으면 나가서 박수도 주말에는 박수 쳐주고, 경찰서 행사 있다고 하면 나오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가고,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것처럼 했더니 너무 잘한다고 저한테 직업 알바하지 말고 본인 친구 이렇게 회사를 소개해 준대요. 그래서 면접 가래요. 그래서 이력서 딱 써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력서에 뭐 있겠어요. 북한밖에 없지. 그래서 갔더니 거기 이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자기 지금 비서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 친구가 북한에서 지금 하나원 나온 지 며칠 안 된 애를 보낸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착하고 일 잘해, 성실하니까 써 해서 갔는데 비서 자리에 지금 탈북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한글 쓸 줄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이러면서 발끈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서직으로 1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처음에 이제 그 말투가 안 고쳐지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 손님들이 다 은행지점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아니 이사장님 요즘 회사가 어려우신가 봐요. 조선족을 비서로 쓰시네요. 그럼 또 이사장님 손님 새로 올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 이 친구가 평양에서 왔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동장이 추천해 줬었는데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고. 오시는 분마다 또 그중에 이산가족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빠 고향이 황해도였어 이러면서 평양댁 막 이러면서 올 때마다 또 막 바카스 막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고향이 이북에 있는 분들이 있구나, 너무 막 그 고향 사람을 만난 느낌이랄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 더 애틋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고, 그 따뜻한, 저한테 바카스 하나 주셨지만 저한테는 정말 용기를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저는 일을 그분들 덕분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좀 잘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래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르니까 너 다 모르면 그럴 수 있어,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 이런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북한 여자라 쎄, 너 진짜 북한 여자라고 세다고 했잖아. 맨날 싸울 때 남한 여자 더 세거든. 나 아는 언니들은 남편한테 막 문에다 뭐 더 던지고 그러던데 막 이러면서 밥도 안 주던데 난 싸워도 밥 주잖아 이러면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견, 북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거고, 이 사람이 예민해서 이런 거고, 이 사람은 착해서 이런 거예요. 네, 사람 나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전라도 쪽에 가면 고향을 왜 욕하냐고 합니다. 전 고향 욕한 적이 없어요. 전 북한 체제를 욕했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노예처럼 살아온 북한 체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그만큼 코피 터지게 열심히 일했으면 대한민국에서 부자 됐을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체제에서 살아온 게 너무나도 화가 난다, 이런 거지. 북한을 내 고향을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고 탈북을 해, 모정하다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가족을 버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심정을 안타깝게 바라봐 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그들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고가 돼서 상처를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좀 잘 살았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모님이 자꾸, 시부모님이 명품을 사주세요 저한테. 좀 명품인지도 몰랐거든요. 뭐 명절 되고 뭐 애 나면 한 번씩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맞벌이에요. 진짜 열심히 벌어서 그 달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저희는 맞벌이인데, 뭐 이렇게 좋은 거, 뭐 애기 유모차도 뭐 제일 좋은 거 사주시고 해서 막 했더니, 동네에 나갔더니 어떤 분이 어머 탈북했는데 저보다 더 좋은 거 쓰네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북한에서 오면 좋은 거 쓰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기 와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인데 저보다 더 좋은 차 타네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
차 살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저 돈 많이 법니다. 이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죠.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이 증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 많이 내. 얼마나 좋습니까? 일 안 해서 문제죠. 그죠? 북향미를 먼저 온 통일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의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만감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많은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북한에서는 꽃제비를 하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학생이 돼서 박사까지 따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정말 여기야말로 출신 성분이 없고 자유롭게 사는 자유민주주의야.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봐. 북한 주민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온 통일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잘 적응을 해야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도 탈북민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빨리 통일을 하든지 탈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니? 해서 김정은을 빨리 죽이든지 어쩌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세게 나와야죠. 뭐 여기서 뭐 김정은이가 저를 뭐 죽일 일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통일 정말 중요합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통일은 우리에게 뭐 한때는 그랬잖아요. 아우 통일되면 불편해. 북한 사람들 우리 먹여 살려야 되잖아. 왜 먹여 살려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노동력인데 북한 땅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황금 땅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좀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편익을 생각하시고 우리 지금 국방비 엄청 나가고 있잖아요. 분단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그 국방비가 매해 제가 몇십 년 전에 할 때만 해도 뭐 30억에서 지금 막 10억씩 올랐더라고요. 몇 조 올랐더라고요. 뭐 10억이 아니라 몇 조씩 이렇게 막 오르고 막 이렇게 국방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제가 할 때는 40조였어요. 20조가 올랐네요. 이렇게나 계속 오르는데 이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리고 애 낳지 말라고 해도 애를 낳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되면? 네. 네, 너무나도 이제 통일에 대한 편견은 굉장합니다. 우리 뭐 꼭 비행기 타고 막 비행기 위험하잖아요. 공포증 있는 사람들 비행기 안 타고 기차 타고 유라시안 열차 타고 유럽 여행도 할 수 있고요. 너무너무 편익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5,000년의 역사를 함께한 우리 한민족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고 있는 탈북민들과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늦게까지 이렇게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